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이 아침에 5번째 들레즈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들레즈의 사회 혹은 들레즈의 욕망, 그리고 소제목은 1972년도에 출간된 렁띠 웨디빼, 그 다음에 카피탈리즘의 스키조프렌이라고 하는 그 안티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분열증이라고 하죠. 이런 책을 과타리라고 하는 사람과 들레즈가 같이 출간했는데, 사실 예도가 요즘 들레즈 강좌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강좌들을 사실 한 번에 끝낸다는 게 상당히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이런 1차 자료를 읽기 위한 그러한 토대로서, 그죠? 예도가 철학을 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1차 자료를 이끌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개별적인 기관 없는 신체라든지 노마드라든지 이런 책에 나오는 하나의 단락을 갖고도 강좌를 몇 개를 열 수가 있어.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예도는 들레즈의 전반적인 사유를 10개 정도로 나누어서 해놓고, 세부적인 거는 또 따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락강부터 시작해서 레비나스, 그 다음에 또 푸코, 데리다, 이런 사람들도 아직 그런 세부적인 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반적인 그런 책을 소개하면서 전반적인 사유를 여러분들이 1차 자료를 접근할 수 있기 위하여 어떤 것이 필요하고 책의 구성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예도만의 독특한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어떤 그 설명을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열고 있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강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도는 니체와 하이데거와 가다머는 지금 1차 자료 강좌를 계속 하고 있고, 그죠? 진행하고 있는데, 존재와 시간은 54편이나 강좌를 열어놨고, 그 다음에 가다머는 10개, 선악의 저편은 22개, 또 그 도덕의 계보학은 18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오늘 들레즈의 5번째 강좌는 72년도에 과타리와 함께 펠릭스 과타리와 함께 출간된 안티오이디푸스 렁띠 웨디빼를 전반적으로 다룹니다. 이것은 4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죠? 1부는 욕망기계를 다루고 있고, 2부는 프로이트와 가족주의, 정신분석을 다루고 있고, 3부는 야망과 문명을 다루고 있고, 4부는 분열분석. 이 분열분석이라고 하는 게 바로 들레즈가 하려고 하는 정신분석학에 대항하여 들레즈가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사회학적 분석. 그러니까 들레즈는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철학적인 자로서 사실 차이와 반복, 그 다음에 3번째 강좌에서 했죠, 예도가. 그 다음 4번째 강좌에서 어제 했던 그 의미의 논리, 이런 작품들은 전부 다가, 그죠? 전부 다가 그 형이상학을 다루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예도가 오늘 하는 거는 이제 마침내 과타리와 더불어서 들레즈가 72년도에 출간하고 80년대에 더불어서 2번째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천해고원을 80년대 냈죠. 그게 이게 1이고 2번째가 2조. 그러니까 천해고원과 안티오이디푸스는
사회학적 분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70년대는 주로 사회학으로 갔고, 80년대부터는 들레즈는 이제 예술과 영화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감각의 논리라든지, 시네마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출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회학적 분석, 그죠? 이 독특한 자본주의 사회의 정신분열증에 걸린 이 사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들레즈는 가장 큰 적수로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가족 중심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어떤 그 개념이 자본주의의 정신분열증을 확고하게 하고 그것을 치료하기는커녕 자본주의 자체의 욕망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그래서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이트가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주아 사회의 그러한 그 욕망, 국가와 또한 이 욕망을 통제하는 국가 권력과 더불어서 그 국가 권력의 어떤 그 의도를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이 그대로 답습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권력을 확고하게,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그 정신분열증을 끊임없이 학문적으로 그 확고하게 하는 승인하고, 그런 게 바로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들레즈는 니체에 대한, 여러분, 니체가 또 나옵니다. 스피노자, 여러분들 들레즈의 욕망 개념은 독특합니다, 여러분. 예도가 처음에 강좌를 열 때 들레즈가 스피노자의 영향도 상당히 받고 있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죠?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 그 욕망 개념, 존재론적인 개념이죠. 그 욕망 개념을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에서 니체가 그 뭐죠? 이거 예도니까 이런 거 듣는지 아셔요? 니체 전공자로서, 그죠? 니체가 게비센스 비스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 그 다음에 또 슐트 게필이라고 하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고, 이런 개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지 니체가 정신분석학적으로, 니체는 예도가 맨날 이야기하지만은 들레즈를 알기 전에 예도는 니체는 문화정신분석학자라고 맨날 이야기했었다고. 니체는 프로이트랑 다르게 그냥 어떤 인간의 정신, 물론 프로이트도 따나토스라고 하는 그 죽음 충동과 에로스의 개념, 그거를 이용하여 문화 분석으로 나가죠. 문명의 불만에서. 그런데 니체 정도 되지가 않아. 니체만큼의 어떤 그러한 그러한 국가의 욕망, 국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지배자들이 어떻게 이런 감정들을 지배하고 억압했는지, 이 신랄한 비판이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에 나와 있거든. 그 여러분들이 들레즈의 렁티 웨디베를 읽으려 그러면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두 번째는 에티카에, 예도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에티카의 6, 7, 8장에 나오는,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코나투스 개념을 또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욕망 개념을 또 비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프로이트의 웨디푸스 콤플렉스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락강이 어떻게 이 웨디푸스 콤플렉스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세공포증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죠? 상징계의 위치지 지음으로써 죽음 충동과 연결하고 그 상징계의 질서 배후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이 오이디푸스와 죽음 충동, 그죠? 그래서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옮겨진 그 초자아의 아버지의 이름에 그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아와 초자아와 무의식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게 읽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1장 들어가면은 여러분 영어 번역서 보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싸라 그래요, 불어로. 그것은 그것이 작동하고 기능하고 그것은 빨아먹고 똥을 싸고 뭐 별 희한한 말들이 나오거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것이 뭐야? 욕망기계를 설명할 때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무의식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른 채 그냥 들레즈가 좋다, 이래가 이 책을 잡으면 그게 들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동, 자기가 철학에 대한 전이해가 없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냥 책이 어렵대. 코미디죠. 그래서 예도가, 이런 강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도가 금방 언급했듯이, 그러한 욕망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과 스피노자의 에티카의 6, 7, 8장, 코나투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욕망의 기계라는 개념에서 유물론적인 개념이 들어가.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기계는 상징이나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실제라 그러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욕망을 기계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 기계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뭔가 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를 그는 무의식은 유물론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사실 물질적인 것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은 기계를 통하여 움직인다. 그런데 이 기계는 복잡한 어떤 그런 선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욕망이 흐르는 선이라. 그런데 여기 이 기계의 유물론적인 이러한 막스적 개념에다가 스피노자의 존재론적인 욕망 개념, 데지어는 제가 볼 때는 스피노자의 존재론적인, 다시 말하면 데카르트가 어떻게 해서 실체를 정신과 육체로 나눠놨다고, 물체로. 그것을 스피노자는 하나로 묶잖아, 그죠? 하나로 묶어서 능산적 자연과 실체와, 그죠? 그 다음에 신은 하나라 그러잖아, 그죠? 거기에서 모든 존재자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보존 본능, 그게 코나투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능산적 자연에서 코나투스는 소산적 자연을 타자와 만나서 생산하고 능동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했던 욕망 개념, 그 다음에 또
니체를 통하여 철퇴를 맞는 그 개념들. 그 다음에, 헤겔과 락강과 프로이트가 사용하는 욕망 개념은 전부 다 뭐야? 결핍과 연관되어 있어요. 부재로부터. 심지어 락강도, 데리다도 이 부재한 기표로서의 이러한, 부재로서의 욕망, 여러분. 레비나스의 욕망도 결코 타자를 내가, 타자의 얼굴을 점령하거나 단지 욕망으로서 나타나는,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결핍의 개념으로 갖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쌓는 기능하고 결코 상징이 아니라 실제다. 여러분, 이런 개념들은 딴 게 아니라 락강과 이러한 욕망 개념의 서구 철학에서 욕망 개념을 부재의 기표로 봤던 모든 정신분석학자들과 철학자들을 까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래서 자기는 쇼펜하우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스피노자라든지 니체의 그 개념에 따라가겠다. 그 라인을 따라가지 헤겔이라든지 그 다음에 락강이라든지 프로이트 쪽이 아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 의도를 못 읽어냅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그게 들레즈 이런 1차 자료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얘도 그렇다 그러면 왜 자본주의 사회는 정신불멸증에 걸렸나? 3장에서 문명과 야만이라든지 그쪽에서 다루는 데 있어서 들레즈는 이 세계 역사의 문화의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미개 사회, 전제군주 사회, 자본주의 사회. 미개 사회는 욕망을 토지라든지 이런 데 영토화하면서 그죠? 나타나는 그런 사회라. 전제군주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도착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해가 되죠? 전제군주에서는 하도 억압을 하니까 편집증이 나타나.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욕망을 풀어줬다가 통제하고, 그런데 이 풀어준다는 게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은 코드화라는 개념. 코드화와 영토화가 있어요. 코드화와 영토화는 인간들의 욕망 기계의 흐름을 특정한 방식으로 유도하고 욕망이 흐르는 선을 코드화한다는 거예요. 맥락화한다는 거고, 사회 안으로 그것을 자리매김한다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라.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욕망들을 풀어 헤치고 그 다음에 탈영토화 시켜서 또 재영토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끊임없는 욕망의 재영토화가 일어나는 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여러분.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봐요. 예를 들면은 특정한 물건을 사고 싶다. 그죠? 욕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억압하면은 절대 자본주의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모든 것을 막스가 이야기했듯이 물신숭배를 조장하는 그런 방식의, 사물을 패티시로 보는 그런 방식의 욕망은 뭐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노예를 해방하잖아. 해방된 노예가 어디로 갔어요? 일일 노동자로 가는 거야, 여러분. 해방된 노예를 일일 노동자로 만드는
이런 걸 재영토화라 그래.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사회학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옛날에는 이런 전통이 있었고, 다양한 전통이 있잖아. 아프리카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식민지들이 있었어. 그들을 해방하면서 지금도 서구의 1세기 새끼들이 지금도 지배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왜 저렇게 옆차기 하고 한 번씩 성질내고 그래. 결국은 이 자본주의의 재영토화라든지, 그 다음에 탈영토화나 탈코드화를 시켜서 욕망을 풀었다가 그 욕망을 억압해야 그 자본주의가 살거든. 그런데 이 억압은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정신분열증에 걸리겠어? 자본주의의 특징이 왜 정신분열증이에요? 스키조프레니 왜 일어나? 주었다가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다 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다 빼앗아 가는 사회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러한 욕망의 구조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못 읽게 한다라는 웨디푸스 콤플렉스를 2장에서 분석하듯이 웨디푸스 콤플렉스를 뭐라 그래요? 웨디푸스 콤플렉스는 가족과 연결시킨다고, 프로이트가. 이것은 꿈의 해석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토템과 터부에서도 나타나고 다양한 그의 작품에서 나타납니다. 웨디푸스 콤플렉스는 남근기에서 일어나는데 보통 2.6세부터 6세까지 일어난다고 봐요. 이것을 그는 처음에는 여성신경증 환자를 분석하다가 프로이트가, 그죠? 나중에 이것을 보편화시켜 버렸어. 여성신경증 환자를 분석하다가 나중에는 어머니에 대한 욕망과 아버지에 대한 살해 욕망,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남아든 여아든 그러한 가족에서의 삼각관계에서는 다 나타난다고 본 거야, 프로이트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이 욕망을 성적인 어떤 이러한 욕망, 오이디푸스 신화에도 나오듯이, 그죠? 그걸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 신화에 나오듯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욕망을 갖고 있는 자기를,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죠?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방어기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아이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했던 이 프로이트는 가족관계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살해 욕망에 의하여 나타나는 거세공포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족관계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바로 사회법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낙강은 상징계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충동이 상징계의 배후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쾌락 원칙을 넘어서에서 이야기하듯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죽음으로 되돌아가려는 충동을 갖고 있어요. 이것에 반하여 에로스는 삶에 대한 의지야. 삶에 대한 충동이라고. 이 두 개의 대립되는 개념들. 그래서 결국은 거세공포증을 통하여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아이는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언어를 배우면서 사회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뭘 못 보게 하는가 하면은 자본주의가 그 욕망의 리비도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발견한 그 리비도의 재투자에 대한 이러한 욕망이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사회 안에서의 그런 구조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가족 단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욕망의 개념은 거기에는 죽음 충동이 있고 거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거세공포증이 있는 거야. 이거는 삶에 대한 긍정이나 삶을 생산적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욕망을 생산하는 그런 힘으로서 바라보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방식으로 욕망을 못 보게 하는 게 바로 프로이트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권력자가 이것을 잘 통제하고 지배하고 억압할 수 있게끔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탁월하게 승인하고 그 이데올로기를 오히려 당연한 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게 바로 국가의 의도, 국가의 그 사람들의 욕망을 통제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이데올로기를 못 보게 하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이론이라고 본 게 바로 들레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도덕의 계보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족 단위 안에는 뭐가 있어? 죽음이 있고 거세공포증이 있고 전부 다가 어두운 색깔이에요. 이것이 정신분석학자한테로 옮겨가면은 정신과 상담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신과 상담소와 가족 중심의 이러한 진료실, 정신분석의 진료실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이 리비도의 개념을 사회로 옮겨놔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주의자인, 얘도가 언제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라이히라는 사람이 있어. 라이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들레즈는 자주 언급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러니까 물론 전체를 다 승인해서 인용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프로이트보다는 그 욕망의 구조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점에서는 프로이트보다 진일보한 거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거는 가족 단위의 결속, 가족 안에서의 삼각관계의 문제 해결,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가족 안에 그 욕망을 가둬놓으니까 자본주의의 권력 구조는 그것을 통제하기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안에서 펼쳐지는 그 권력과 사회의 구조와의 관계는 놓치고 있는 게 바로 프로이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에 대한 이러한 진단은 사실 미셀 푸코랑 같이 갑니다. 미셀 푸코도 감시와 처벌이라든지 여러분 광기의 역사, 거기에서 프로이트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시작합니다. 19세기, 20세기의 부르주아 사회를 승인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부르주아 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걱정 없이, 그죠? 자기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모든 것이 그려지는 그런 사회. 그러나 룸펜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은 정신분석 한번 못 받아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정상과 비정상은 그 프로이트의 개념이 더 갈라놨어. 그래서 그 기존 질서의 어떤 확고한 저항은커녕 기존 질서를 확고하게 만드는 데에 정신분석은 언제나 활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들려주는 니체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여러분. 참 진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봐요.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여러분들이 나 그 책 읽어봤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헤겔이라든지 니체라든지 칸트라든지 이런 대가들은요, 하이데거라든지 이런 대가들은 1000명이 해석하면 1000명이 다 달라요, 여러분. 물론 헛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 그러나 해석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끄집어내는 이런 방식, 여러분, 락강과 헤겔에 대한 해석이 락강과 들레즈가 얼마나 달라, 여러분. 그런 대가들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책을 읽어봤어. 대가는 그 책을 자기 방식대로 탁월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지. 도덕의 계보학에 이렇네. 니체는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게비센스 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슐트 게필이라고 하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왔느냐, 이 세계에. 그건 문화 분석을 통하여 시작합니다. 인간은 원시 시대부터 인간의 문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었다. 여러분, 이 채권자의 채무자의 관계로부터 이제 어떤 게 형성되는가 하면 거기로부터 이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나왔는데, 처음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기 자신의 돈을 못 갚으면 그 사람에게 신체적인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걸맞는 채무자의 어떤 그러한 신체의 특정 부분을 잘라버린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위해를 가해서 쾌락을 느끼면서 보상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가치는 더 강해졌고, 그래서 채권자는 심지어 채무자의 아내까지도 빼앗을 수 있었고,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모든 거기에 걸맞는 돈을 빌렸으면 못 갚으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다른 것으로 채무자에게 가할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쾌락 원칙이에요, 여러분. 참. 그래서 채권자는 언제나 그 쾌락을 통하여 보상을 얻고, 그 채무자를 괴롭힐 수 있었고, 아내를 빼앗을 수 있었고,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고, 자식을 노예로 만들 수도 있었다고. 이런 문화 속에서 이제 국가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국가가 형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니체는 탁월한 분석을 합니다. 갑자기 나타난다. 이 야만인들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세계를 잿빛으로 물들이고, 갑자기 번개와 같이 나타나서 이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들의 그러한 욕망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방식대로 노예화시켰다는 게 바로 니체의 진단이고, 이것이 국가가 되면서 오히려 국가는 이런 자들을 지배와 피지배, 국가가 생겨난 문명의 발달을 통하여 국가가 생겨난 그런 집단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릴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국가가 채무자를 보호하고, 그 채무자로 하여금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면서 벌을 받게끔, 왜? 그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국가라는 거는 한 개인의 법률의 위반이라든지 채권의 채무의 어떤 위반을 전부 다 탕감해줘도 국가는
채무자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가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채무자를 보호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 원한, 레센느망, 거기에서 나오는 원한 감정, 그 지배자를 향한, 그 채무자의 원한 감정이 이제는 국가의 보호 아래에서 형벌 제도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그것이 내면화되기 시작했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 이거 들레즈가 다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배자들의 피지배자들을 억압해서 원한 감정이 생긴 것을 자기 자신 안으로 내면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피지배자들은. 그 내면화를 통하여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발생했다는 거야, 여러분. 탁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물론적이야, 여러분. 하이데거가 양심의 소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천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양심을 분석할 때에 그 양심은 보편이성이라든지 신과 관계되어 있었다고, 여러분. 내면의 소리. 그 내면화는 이런 방식으로. 그 문화의 정신분석학자예요. 여러분, 이걸 읽어내야 된다고. 들레즈가 여기에서 통찰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식의 죄책감을 들게 하고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는 권위죠. 아버지는 락강한테 록하면은 사회법이 돼버려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 사회의 힘이 돼버려. 지배자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세공포증, 여러분. 죄책감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아이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정신분열증에 걸린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재밌죠? 이렇게 재밌는가, 철학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 거세공포증을 불러일으켜서 죄책감을 만들어내요. 뭔가 죄가 있다라고, 뭔가 네가 빚지고 있다라는 개념을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아버지의 초자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다라.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거기에서 죽음 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들레즈는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가족 중심주의의 거세가 있고 죽음이 있고 삶의 핏빛 잿빛이 있고 어디에도 희망이 없고 능동적인 인간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인간의 죄책감만이 살아 움직이는 정신분석학의 짜의 진료실을 떠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떠나서 노마드가 되어야 된다요. 얼마나 탁월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자본주의가 오늘날도 인간의 욕망을 풀어주고 탈영토화하고 탈코드화했다가 또 어떤 지점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그 욕망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가족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너는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법은 언제나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자들의 욕망이 피지배자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들어있다라는 거. 국가와 가족, 그 다음에 자본, 이 세계는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러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이러한 국가의 강한 권력과 지배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가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그런 정신분석학자라. 그래서 자본주의의 욕망은 기관 없는 신체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탁월한 분석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니체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게 안티오이디푸스를 이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타고 나서 또 기관 없는 신체라든지 따로 세부적으로 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강좌를 100개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 그죠? 자본주의의 욕망은, 전체 욕망이 아니라 부분 욕망입니다. 학문은 똥을 싸는 기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입은 밥을 먹고 키스를 하고 성적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눈은 보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 그러니까 이 신체와 몸, 니체가, 여러분 니체를 1차 자료를 읽어보셔요. 이거는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문화를 몸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문화를, 여러분, 이런 인간의 신체의 개인 신체가 아니라 문화 자체를 몸으로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 문화는 몸에 의해서 조직된, 그런 구성체야. 이 니체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욕망 개념은 들레지에, 뭐죠? 스피노자의, 존재론적 일자 개념으로부터 능산적 자연, 신개념, 그러니까 보존 본능에 의하여 나타나는 모든 개별자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존재자를 움직이게 하는 실체의 양태로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것이 사회의 기계로서 전부 다 거기에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이거. 그러나 이 욕망은 몸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죠? 스피노자가 정신과 몸을 하나로 묶었잖아. 니체는 몸에 따라서 정신이 달라진다라는 걸 생리학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욕망 기계는 몸과 같은 거야. 그러나 그건 부분 욕망인 거야, 여러분. 부분 욕망. 그래서 기관이 없는 신체인 거야. 부분 욕망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정신분열증에 걸린 새끼들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권력자들은 철학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서구 사회에 유럽 사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특히 한번 보십시오. 전 정권에서나, 여러분,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건 웃기고, 한번 봐. 이명박하고 박근혜 시절 때 얼마나 많은 인문학에 대한 억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의식이 깨어나면,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국민들이 저항하게 되거든. 그럼, 여러분 한번 봐봐. 이 현실을 철학자가 아니면 누가 꽈발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자본 권력의 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하버마스라든지. 이런 사회 철학자들이 아니면, 어디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겠어? 그래서 철학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암울한, 그래서 들레즈는 이러한 전략을 알아서 노마드가 되어야 된다. 노마드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욕망의 구조, 욕망의 사슬, 욕망의 기계를 통하여 움직여지는 이 욕망 기계의 모든 통로의 흐름을 알고
거기에 저항하고, 거기에 복속되지 않고, 거기에 저항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욕망, 자기 자신만의 그러한 욕망을 생산하고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욕망 기계가 그 기계를 통제하는 그런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초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노마드가 초인이지 뭐야,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 대하여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 그 다음에 정신분석가의 진료실을 빠져나오면 그 엄청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정신분석가에게 드리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그 진료실로 빠져나와서 이제는 노마드가 되어 국가 권력의 지배자들의 그러한 자본에 의한 그 욕망 구조로부터 벗어나라. 그래서 이 부분이 락강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락강은 상징계와 실제계의 구멍뚫림으로부터 못 벗어난다 그러잖아. 그런데 둘레즈는 희망을 줍니다. 그게 바로 노마디즘이에요, 여러분들. 노마드는 뭐야? 노마드는 여러분들 유대인이라든지 베두인족이라든지 여러분들 옛날에 족장시대에 고대 사회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먼 미래를 향하여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그 베두인족을 알죠? 그게 노마드잖아요, 여러분. 노마드는 딴 게 아니에요. 정착해서 안주하고 자본주의가 주는 그 욕망의 구조에 따라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상실한 채로 자기는 없이 편안함 속에 돼지가 되어서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응?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욕망의 기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대중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정신분절증에 걸렸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자는 다 정신분절증에 걸려요. 왜냐하면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 돈은 중성입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빼앗아갖고, 그죠? 그 욕망 구조는 끊임없이 돈을 향하여 내달리게끔, 그래서 소비와 그 다음에 또 뭐야? 소비와 연합과 분배를 탁월하게 잘해야 그 구조가 돌아가잖아, 그죠? 그런데 이 구조를 그러면 어떻게 벗어난다는 거야? 못 벗어납니다. 이제 예도의 결론입니다. 어여 벗어날 건데, 여러분. 여러분 산에 가서 혼자서 할 거야. 랑거를 어여 벗어나? 못 벗어나지. 노마드는 그런 뜻이 아니야. 노마드는, 들레즈의 노마드는 그런 뜻이 아니야. 벗어나서 초인이 되어 혼자 살아라, 이게 아니라고. 저항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항해라. 너의 인간성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의 욕망을 네가 생산해라. 그 구조에 맡기지 말아라. 그것을 통제하는 그러한 지배자들의 흐름에 따라 코드화되고 영토화되지 말아라. 너의 욕망을 탈영토화시키고 탈코드화시켜서 너의 방식대로 너의 삶을 창조해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야기야, 여러분. 여러분들 자본주의 속에서 살지만 거기 구조에 빠져서 속물로 사는 인간이 있고 거기에 저항하는 인간이 오늘날 있잖아, 여러분.
종교든 뭐든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자본주의와 종교가 얼마나 밀접합니까? 특히 불교든 기독교든 여러분, 이것만 갖고도 여러분 이 이데올로기가 모든 곳에 확산돼 있어. 여러분 의료계에 한번 봐봐. 정말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사가 몇 명 있어 여러분. 그 돈으로 봐 환자를 여러분.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아. 이런 구조에 저항하는 자들도 있어. 여러분 교육계도 그래. 교육계에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돼 있어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나 인간은 그 돈의 중성화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족 단위의 행복을 보장하면서 끊임없이 자본주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켜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정신분열증에 걸린 환자라는 걸 못 보게 하는 게 바로 정신분석이에요. 그래서 분열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열 분석은 이런 의도를 알고 노마드가 되어서 우리가 정신분석에 반대되는 분열적인 분석, 정신분석학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들은 결코 정신과 환자의 그 욕망의 코드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돈도 들이지 않고 그 진로실로부터 그 어두운 거세공포증, 그 어두운 죽음 충동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락강과 프로이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락강은 2차적으로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판하지만 재밌죠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분열 분석은 바로 정신 분석에 대항하는 거예요.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보고 상징적인 게 아니라 이건 뭐 락강이지 뭐 상징계가 아니야. 기계는 유물론적인 거예요. 욕망은 유물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부분 욕망, 신체 욕망, 부분의 신체의 개념들, 기관 없는 신체, 유기체가 아니라 기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 욕망의 구조, 그 기계에 따라서. 그래서 분열 분석은 이런 전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정신분열증을 진단받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저항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들레즈와 푸코는 또 다른 방식의 들레즈는 마르크스주의자였잖아, 그죠? 다른 방식의 푸코는 아니었지. 68 운동에서 물론 푸코는 들레즈와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저항해야 된다. 노마드가 되어야 된다. 더 할 얘기가 많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1차자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들레즈의 사유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추스